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단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한번 쭉 우리 배웠던 거니까 복습도 한번 더 했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한번 봅시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그 다음 남북국의 문화 대관계 이런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삼국통일 보기 전에 여수 전쟁, 그러니까 고구려와 수하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와의 단가의 전쟁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면서 고구려가 백제 그리고 외와 연합을 맺게 되는, 그래서 돌고 백외, 그리고 남아있는 신라는 수와 이제 연합을 맺게 되는, 그리고 이어서 단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십자 외교라고도 해요. 는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구려와 수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은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요서지방을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는데 고구려한테 격퇴를 당했습니다. 뒤이어서 수양제가 왕위를 잇게 되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서 말 못합니다. 자, 수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 정책을 한다고 이제 113만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을 했다가 막혀버려서 아예 별동대를 보내죠. 그래서 우중문이 30만을 끌고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에게 이제 사세대첩 엄청난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좋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제 꾸미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중문을 희롱하는 이제 얘기였고, 그래서 우중문이 요거 받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을지문덕이 이를 추격해서 크게 이겼다는 것이 이제 사슬대첩입니다. 그래서 우중문은 이제 마음 좁고 돌아가려다가 이제 완전히 팔리게 되었죠. 자, 그 다음, 고구려와 단가의 전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수나라가 금방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대운하하고 고구려 이제 침략 실패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잃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당이 들어서게 되는데, 당이 처음 이제 들어섰을 때는 당연히 나라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좀,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였죠. 같이 하치를 맺고 이런 형태였다가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고구려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영계소문이었고요. 이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썼고요. 그래서 당은 영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하인 전쟁과는 달리 요동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함락이 되어 그래도 이제 안시성에서 아주 잘 버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서 물리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수하의 전쟁은 살수대첩으로 물리쳤고, 다음 단가의 전쟁은 안시성 전투로 인해서 물리쳤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잖아요. 그래서 의자왕은 삼천궁녀 아니죠. 삼천궁녀는 그냥 지어낸 얘기일 것 같고요. 의자왕은 사실은 의롭고 자비로운 왕, 아주 이제 정치도 잘했고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의 성을 한 40여 성을 정도 뺏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전투도 잘했고 굉장히 괜찮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막 공격하게 되니까 신라가 엄청나게 이제 또 위기를 겪게 된 순간이었고, 그때 일단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은 바로 고구려였죠. 누가? 춘추가. 그래서 춘추가 이제 개소문이랑 만났는데 둘이 이제 협상을 해요. 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개소문이 그럼 너희가 우리 뺏어갔던 고구려 영토 돌려야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춘추가 그건 안 돼 하니까 그럼 안 돼.
그래서 이제 협상은 결렬되게 됐고 춘추는 더 다급하게 이제 당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당태종을 만나서 아주 굽신굽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랑 동맹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제를 치러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의정이 처음에 정치를 잘했던 것 같은데 점차점차 좀 정치도 좀 제대로 놓치게 되고 국력도 되게 약화되면서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계백과 김유신이 싸웠는데 이제 김유신이 5만, 계백이 5천밖에 못 끌고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고구려죠. 고구려도 그렇게 잘 버티던 고구려가 거듭된 전쟁으로 사실은 이미 이제 국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계소문이 죽고 나서 지배층 간의 내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소문의 아들들이 이제 이 대망리지를 계승하는 이제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장남이었던 남생이가 동생들한테 쫓겨나게 되면서 당의 이제 앞잡이가 길잡이가 되어주죠. 그래서 스스로 군을 이끌고 이제 길잡이가 되어서 고구려를 치러 오면서 평양성도 아주 허무하게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마찬가지로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거 우리 봤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한반도에 남은 건 신라와 이제 당이잖아요. 당군인데 당나라가 사실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아마도 애초부터 요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보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백제 지역의 웅진 도독부,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 요걸 설치했고요. 다음에 신라에도 이제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신라까지도 자기가 지배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신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신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이 고구려의 부흥군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당군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전투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매소성과 기볼포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의 육군을 결과적으로 물리쳤던 전투가 매소성 전투. 매소성 요 20만 대군을 물리쳤고요. 다음에 당의 수군을 마지막 격파시켰던 게 기볼포.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 물리쳤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 660년, 다음 고구려 멸망 668년, 그리고 삼국 통일 완성 676년 이렇게 8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사이에 8년까지 걸렸느냐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 전쟁 요걸 다 물리치고 삼국 통일 완성 이렇게 이제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삼국 통일의 뭐 한계와 의 뭐 요거는 외세 의존적이었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나쁜 대조는 일방적이며 원래 나보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한정되었다 이런 점이 되게 아쉽죠. 영토가 참 거의 반토막 났죠. 그래서 이런 거 북쪽 지방을 다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최초의 통일이었다라는 점이 아주 큰 점이었다. 그리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대조영은 고구려 출신 장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 집단이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 건국하게 되면서 남북국에 이제 형세가 갖추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해는 이제 일본에 보낸 문서나 자기들 스스로도 고구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발해를 뭐 고구려, 고려왕 이렇게 칭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드러났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 이후의 신라, 통일 신라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전제왕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제 어떻게 강화되어 갔는지 그 과정하고 어떤 부분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신권이 그러니까 귀족들의 권한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거 이제 같이 구분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 배경부터 보면 일단 인구 되게 늘었죠. 전체를 통일하게 되니까. 그리고 민족의식도 막 성장하고 하면서 커졌고요. 이거 너무 금방 나왔네. 그리고 왕권 강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무열왕 때 이제 김춘추, 이건 이미 뭐 통일 전이긴 하지만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어서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키면서 결국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전제왕권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장인이었던 김운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을 했고, 그래서 전제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만파식적이라고 했죠. 요거, 네, 만파식적 엄청 거창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중앙정치 제도를 보면 집사부, 그러니까 왕의 직속기관입니다. 왕명을 전달하는 이런 기관인데, 집사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장이었던 시중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건 왕권과 관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왕권이 올라가면 신하권이 떨어지는, 기족권이 떨어지는 이런 시소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대회의였던 화백회의, 그리고 귀족들의 장이었던 상대 등 이런 것들의 권한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제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왕권과 결탁시켜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급이라고 하는 걸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급은 이제 수족권과 이제 노동력 증발권을 다 주는 형태였다면,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엄청난 권한을 누릴 수 있고 대민 지배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신문왕 때는 이걸 폐지시켜버리죠. 그리고 새롭게 관료전이란 걸 지급하는데, 뭐 수족권은 기존의 수족권을 인정해줬지만, 하지만 노동력 증발권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노급과 관료전 이 차이는 노동력 증발권이 있냐 없냐 차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 왕권을 높이고 이제 귀족들의 권한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서당은 서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부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앙군에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다 이제 민족 통합의 의도가 나타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군인데, 신라가 이제 구주, 오소경 이런 체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십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주에다가 한 정씩 배치하면 총 9정이 되겠죠. 하지만 십정이 나오는 건 한주라고 하는 요 지역에 2정을 특별히 하나 더 배치하게 돼요. 그래서 총 10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한주 지역에 플러스 1정을 더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랬던 이유는 한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면적도 있지만,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위에 발해를 접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유예요. 그래서 한 청을 특별히 더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왕권하고 결탁되면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또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학이 설립되면서 유교 이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충효 이런 것들이 왕권과 같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전국을 이제 구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주 이렇게 있는데, 주 밑에 군현 이렇게 설치가 됐고 지방관이 파견됐고요. 총 같은 경우는 말단 이제 행정구역인데, 여기에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이제 관리하면서 민정문서를 따로 작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향국 요건 빼놓고 봐도 돼요. 그다음 오소경 같은 경우는 수도가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좀 중요 지점에 작은 수도를 뒀어요. 그걸 이제 5개 뒀다고 해서 오소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위치가 굉장히 절묘해요. 그래서 옛 고구려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옛 백제 지역, 옛 가야 지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지방 세력을 좀 감시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촌락문서는 요거 봤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라 촌락문서는 호구조사 자료예요. 그래서 3년마다 촌주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막 보면
단순하게 이제 호구조사뿐만이 아니고 땅의 토지 그리고 말과 소의 수나 뭐 유실수 그러니까 과일나무 이런 거까지도 뭐뭐뭐 있는지 막 이런 거 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세금 수치를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요 시대에 세금이 아주 잘 정밀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세금을 아주 정밀하게 거두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발해는 뭐 왕 몇 명 안 나오죠. 그래서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 같은 경우는 고왕이라 불렀어요. 우리 보통 태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왕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이 무왕, 문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왕하고 문왕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왕 같은 경우는 당에 무력으로 맞선 사람. 그래서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하기도 했고요. 장문율을 시켜서. 그리고 문왕 때는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문화를 수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상경으로 옮기게 됐고 요 상경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당의 장안성을 그대로 본뜬 형태잖아요. 그래서 당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선왕 때 영토 확장을 엄청 넓혀요. 그래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그래서 요 이후에 뭐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발해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다가 9세기 후반에 국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거란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당수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을 했고 그래서 고려에서 보면 이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발해는 사실 고구려와 이제 같은 계통으로 봤고 고려도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란은 굉장히 배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또한 이제 북진 정책으로 이제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주적대로 상경성이고요. 그다음 발해 조금씩 복잡해지죠.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한 형태인데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삼성 육부 체제인데 정당성 아래 이제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원적인 체제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육부의 명칭이 좀 독특하죠. 원래는 이호, 예병, 형공입니다. 근데 충인, 의지, 예신 요거 유교적인 동목이잖아요. 그래서 유교식으로 이렇게 동목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 이제 5경 15부 62주라고 해서 수도 5개고요. 15부 62주 지방간이 파견이 됐는데 말단 행정구역인 촌락 같은 경우는 토착 세력가. 그러니까 요때 발해 민족 구성은 사실 대다수 피지배층이 다 이제 말갈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토착 세력가는 말갈족 족장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서 말갈족의 풍습을 그대로 막 유지하게 하고 이제 자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는 이 말갈족들이 막 반란하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라 말, 통일신라 말의 사항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신라 말 때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중앙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런 막 혼란한 과정에서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기도 했고요. 이 호족들과 또 육두품이 같이 결탁하게 되면서 이제 막 새로운 사회를 막 만들려고 하기도 했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데도 세금은 더 뜯어가니까 농민들이 막 봉기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을 아주 잘 규합하고 하면서 이제 호족들이 아예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상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호족들과 또 같이 결탁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였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한번 보면 해공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피살됐고 이제 그 뒤에 150여 년 동안 이제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굉장히 상실하게 된 상황에서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김원창의 난이라고.
자, 이거는 김원창은 이제 자기 아빠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 이제 옹주 지방에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당시 구주 5소경 중에 5주 3소경이 가담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 이걸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너도 나도 이제 막 은사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분 중에 또 참가했던 인물이 있죠. 장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육두품 같은 경우는 골품제에 대한 모순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제시하고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은 호족들과 결탁을 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다음 호족. 자, 호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기존 출신은 대부분 촌주 출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낙향귀족 세력, 고향으로 내려간 애들, 그리고 해상 세력, 대표적으로 장보고, 그리고 왕건 같은 경우도 해상 세력입니다. 다음 군진 세력, 견훤이 대표적이죠. 이제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고요. 지방의 이제 행정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스스로 성주 장군으로 막 칭하게 되고, 백성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농민봉기 일어났던 그 농민들을 자기 백성으로 끌어들이고 세금도 막 걷고 하면서 그냥 나라를 세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육두품과 이제 선종 승려들을 포섭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 신라 말 때 워낙 이제 정치나 여러 부분에서 다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배층, 그런 순간에도 지배층은 사치와 향락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특히나 진성령 이런 때 이제 정말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미 이제 몰락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뜯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봉기를 하게 됩니다. 상주 지방에서 처음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농민 봉기라고 보면 돼요. 그 뒤 전국적인 농민 봉기로 발전하면서 막 너도 나도 일어나요. 자, 그리고 불교는 종파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교종은 이론, 그리고 선종은 실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신라 말 때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기존의 이제 교종이라고 하는 건 귀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식과 교양 수준이 있는 귀족들이 이제 주로 믿었던 게 교종이라면, 그게 좀 반대돼서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글이나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그래도 누구나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하고 하면 이제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고, 백성들이 이걸 좋아하게 되니까 호족들이 이걸 이제 백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같이 막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막 선종 구산 이런 게 막 성립되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행을 했고요. 거기에 또 도선에 의해서 풍수 지리설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수도 중심의 지리적인 인식을 좀 탈피할 수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이 명당이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수도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겠죠. 근데 이제 풍수지리가 들어오면서 호족들이 우리 지역이 명당이야, 우리 땅이 명당이야, 이런 걸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자, 명당 이런 거 얘기고요. 그래서 선종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육두품 다들 유학자고,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농민봉기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으로 막 끌어들이게 됐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호족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다양하게 이제 호족들이 막 다 뭉쳐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견훤, 궁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국된 건 900년의 후백제죠. 그래서 정확히 딱 900년이라 딱 떨어져서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견훤은 원래는 이제 상주 지방의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신라의 군인 출신인데, 완산주, 전주에 이제 도읍을 하면서, 여기가 백제 지역이죠. 예, 백제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지역 감정을 좀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후백제라고 지었고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했던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901년에 궁예가 드디어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됐고, 송악에 처음 도읍을 하게 됩니다. 송악은 왕건의 근거지예요.
궁에는 사실 신라의 이제 왕자 출신인데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왕건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인자 왕건의 근거지에 처음에 도움을 했는데 결국 왕건한테 배신을 당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철원으로 막 천도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철원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일대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조그만 이제 나라로 남고 있다가 남고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긴 하니까 결국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까지 후삼국 시대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 남국의 문화 한번 볼게요. 요 통일신라 때 스님은 3명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원효랑 의상은 베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둘 다 같이 당에 이제 유학을 가던 차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굴에서 원효는 해골물 드링킹 했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난 당에 안 가도 된다 라면서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누구나 나무 아미탑을 요거만 외우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불교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던 인물이고요. 이상 같은 경우는 해골물을 마시지 못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그대로 쭉 유학을 가서 이제 화엄종을 연구한 다음에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던 인물이고요. 영주의 부석사 이런 많은 절들을 건립했던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해초 같은 경우는 인도에 직접 다녀왔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인물입니다. 원효 이상. 그 다음 유학자들 유학이 보급되면서 유학자들 활동도 굉장히 나타나는데 외교문서 작성에 능했던 사람 강수, 다음에 설총 비욘드 스토리가 있죠. 설총은 뭐 이두나 이런 걸 통해서 유교 경전을 막 잘 번역했던 이런 인물이고요. 원효의 아들이죠. 그리고 김대문 뭐 이런 책들 많이 썼다고 하고요. 다음에 뭐 최치원 이런 사람 대표적인 유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상품가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됐는데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 그리고 학문 성적에 따라 뭐 관리를 임용하겠다는 뭐 일종의 과거제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1품, 2품, 3품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임용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독서상품가는 철저하게 이제 능력주의고 신라는 아주 엄격하게 골품제가 이루어진 사이잖아요. 엄격한 신분주의 요거 때문에 골품제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요거는 몰라도 되고요. 다음에 발해 문화 같은 경우는 당의 문화를 수용한 거랑 고구려 양식이 나타나는 거 이제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좀 보면 되는데 우리가 좀 볼 거는 고분 같은 거 하필 이게 공주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조금 봐야 되는데 정예 공주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리고 모조림 천장구조 이런 게 나타나서 이건 빼박 그냥 고구려야 이런 거 알 수 있지만 정효 공주묘 같은 경우는 무덤 양식 자체는 벽돌 무덤이에요. 근데 또 천장은 모조림 천장구조가 나타나고요. 또 벽화 이런 모습은 또 고구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효 공주묘는 좀 섞여있는 형태다 이런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당의 이제 문화를 딱 빼박이다 라고 하는 건 상경성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네 요거는 글자체 안 박혔네. 그래서 고구려 문화 계승한 걸 조금 더 보면 이런 거 모조림 천장구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불병자상 요거 얘기했죠. 그래서 고구려 이제 우리 불상 딱 하나 봤었잖아요. 그거의 특징 광배라고 했잖아요. 광배 여기도 광배가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석등 같은 경우 와 석등 겁나 크네. 얘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걸 볼 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연꽃무늬 이런 걸 이제 좀 봐야 됩니다. 다음에 기와도 이제 연꽃무늬 기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고구려 양식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말갈 문화도 좀 나타나는데 발의 변방에 보면 뭐 흙무덤, 흙구덩이 같은 거가 있어요. 이게 뭐 흙무덤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건 말갈 문화다라는 거고요. 요거 가려버렸네요. 그냥 요거 설명으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신라는 당연히 이제 대교를 보면 당과 교류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당에 워낙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신라인 거주지
집단 거주지가 산둥반도에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교류가 많았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뭐 일본하고도 교류 많이 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 그런 건 주로 이제 우리가 문화를 전수해주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발해 같은 경우는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5개의 대교통로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각가지 많이 교류를 했는데 주로 당이랑 교류를 많이 했고요. 다음에 불교 문화 한번 볼게요. 뭐 안압지 요거 요즘에는 동궁과 월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국사, 다음 석굴암, 그리고 요게 에밀레, 에미야, 네 에밀레종. 다음에 요거 뭘까요? 네 무구정강 대단하니 경입니다. 요거는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가탑에서 나왔죠. 그리고 요게 모전석탑이죠. 다음 고분양식은 신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고분은 우리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 단어 끝. 수고했습니다.